들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모임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시면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우리가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정신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이 옆에 있고 중국이 옆에 있습니다. 북이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국민이 통합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망이 급하니까 힘을 아사하는 그런 하신 말씀을 끝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마당스럽습니다. 지구 한반도가 개화되었다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이순신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단선을 드렸습니다. 지구 한반도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계 하나가 삼켰습니다. 지구 한반도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반도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이순신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생에 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직 빠뜨림 없이 단 40분 동안에 거쳐서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정말 큰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바로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주제 2는 우리 백선엽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유광용 박사님 지금 이제 나오실 텐데 하고 보내주십시오. 백선엽 장군님께서 이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정말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설치 중앙고 대기자입니다. 유광용 박사님. 거의 상당히 이거 가져오라고. 이거 가져오라고. 잠깐 나가시나요? 유광용 박사님. 네? 그래요? 그러면 잠시 나가시면 급한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우리 황성 박사님께서 세 번째 주제 내각부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 이 부분에 관한 얘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도 한번 보실게요. 수원에 처음 보셨을 때 얘기죠. 배 타고 들어오는 건 삼국한 세력들이 단순히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관련된 것도 마지막 보면 진짜 최고 전문가의 항상 봐서 끝났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문득 생각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괴테라는 그 대미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에게는 속도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메카더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가 이거거든요. 대체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메카더 정부라는 사람은 사실 아주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아주 평가해서 얘기를 하는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몸속에는 불과 얼음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음을 보는 사람은 얼음 같다고 얘기를 하고 불을 봤던 사람은 늘 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저 옥수수 대공물가가 만든 이 담배 피우는 그 물줄인데 저것을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저 사진이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에 익은 그런 사진인데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또 굉장히 사람이 순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저 모자가 미국분의 모자가 아닙니다. 저 모자는 필리핀 군대를 가서 장문을 하러 갔을 때 필리핀 군의 군 원수로 계급을 주면서 그때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모자를 늘 이 모자만 쓰고 다녔습니다. 행사장에 나오든지 어디 나오든지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는데 그때마다 썼던 이 모자는 사실은 미국 군의 모자가 아니고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그런 모자였습니다. 우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메카더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만들어졌던 우표인데 그때도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카더를 얘기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이 윌리엄 맨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제목이 아메리칸 시자, 아메리칸 카이사.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로마 역사, 특히 로마 역사 안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영웅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화정을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으로 침으로 되어서 사실 암살까지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역시 카이사르도 한 몸 안에 불과 얼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맨체스터 아주 전기 작가로서 정말 미국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전기 제목이 아메리칸 시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고 또 상징적인 그런 제목을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0쪽 좀 넘는 그런 아주 대작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메카더 장군이 일본 히로히토 왕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은 날이 45년 9월 27일,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메카더가 미 군정, 그러니까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에 들어온 것이 8월 30일에 들어왔고요. 그리고서 한 달이 채한 9월 27일에 일본 왕을 계속 만나자고 일본 그 궁실에서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27일에 미국 대사관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여기서 만나겠다 해서 대사관에서 만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좀 덜 차이가 납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메카더 장군은 키가 6피트, 그러니까 우리 센치로 하면 183cm 정도 되는 사람이고, 히로도 일왕은 기록으로는 165cm라고 나오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평균 키가 한 162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일본 왕은 이 모닝코트라고 해서 행사를 할 때 서양 사람들이 입는 가장 이 오피셜한 그런 복장입니다. 이 뒤로 맨이 날개같이 쭉 내려와 있는 그런 옷도리를 입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긴장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고. 그런데 메카더는 일부러 복장도 근무복, 정복도 아니고 예복도 아니고 근무복, 이장복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자세도 보면은 발을 한번 보십시오. 짝발을 짚고 있어요. 짝발을 이렇게 딱 짚고서, 그 다음에 손도 똑바로 한 게 아니고 이 뒤편으로 나가 있다 주로 그 엉덩이 있는 데다가 뒤를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건방지고 대단히 아주 뭐라 그럴까 참 일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주 정말 그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자세를 가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는 메카더가 아주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또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왕이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충격을 줘야 될 필요를 있겠습니다. 메카더 입장에서. 그리고 충격을 주는 것이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일본 왕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의 자리로부터 보통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일본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거의 과거 일본에서 말하는 쇼군, 장군, 천황은 있어도 쇼군이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메카더는 저기 보면은 GHQ, 총사령부 막부, 예조 막부가 아니고 총사령부 막부의 쇼군이라고 하는 식으로 부르고, 또 상당히 많은 일본 보통 사람들은 이 메카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메카더를 칭찬하는 또는 선물 같은 거, 편지 같은 것을 수십만 명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이 이 사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박사님께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뭐랄까 사당직한 사찰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메카더를 신과 같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메카더 실제로는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야만 일본이 다시는 미국을 기습공격하거나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 동작을 통해서 그 모든 효과를 다 거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이 전쟁에 큰 힘이 됐던 재벌그룹을 해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직간접으로다가 기여했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2만여 명을 전부 공직에서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그 1년 동안 이런 걸 했지만,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리더십과 연관돼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프로이센이 나중에 이제 독일 통일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만 그 프로이센에 속해 있었던 카르 폰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쟁명. 사실 우리 동남에서 이 한중일 이 삼국에서는 손자노법, 손자를 제일의 그 병서로 생각한다면 서양 모든 나라에서는 이 책, 언워라고 하는 전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 병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제비츠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전부 써놓고도 이게 구체적으로 발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 콜레라가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부인이 그 유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유고집을 냈는데 그 유고집이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론을 단행본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은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유고집이 10권인데 그 10권 중에서 1권, 2권, 3권이 요게 전쟁론입니다. 그리고 그 3권을 전체를 말하면 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축약을 해서 뭐 지도라든가 뭐 장황한 어떤 그 전쟁사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축약을 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책은 한 500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은 한 600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1, 2, 3권 원본은 다 모으면 한 1000쪽 정도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3장이 군사적 천재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군사적 천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조금 더 선천적이고 하나는 조금 더 후천적인데 후천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적이고 지성적인 분야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타고나는 성품, 어떤 기질적인 분야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군사적 천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인 지성적인 분야는 4가지입니다. 우선 지식과 지성. 전쟁은 어디까지나 지성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성이 뛰어난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지적으로 뛰어난 지휘관이 있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나머지 두 분도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백선엽 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지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관력 또는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말로 꾸데이유라고 부르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딱 어떤 상황을 처했을 때 단번에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직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만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복잡성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순함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아주 단순한 상황인데 사실 그 단순한 속에 숨어있는 아주 수많은 복잡성까지도 또 이미 내다본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참 동안 생각하고 또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척 한번 보는 그 순간에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간감각이고 지형감각인데 공간감각은 일상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 Center of Gravity라고 그러죠. Center of Gravity가 뭔가 한 것을 깨닫는 그것을 파악하는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인간 본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인간, 강한 측면이 있고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는 사람도 사실은 약한 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 군사적 실제들은 자기 부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사실 어떤 그런 걸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기질적 성품적 타고나는 쪽이 조금 더 강한 분야죠. 5가지입니다. 용기.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용기도 육체적 용기가 있고 윤리적 용기가 있고, 윤리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에 의한 용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용기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군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육군 장교인데 헬리콥터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들한테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헬리콥터 조종사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칭찬을 받을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이 월남전에서 구조 헬기 조종사였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아군이 부상병이 있거나 뭐 포위가 됐거나 하면은 그거 가서 구해와라 하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그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를 몇 번이고 가라고 들어가서 구해가지고 나온다. 그 사람은 사람이 세상에 정부 죽는다고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그 구조 헬기 조종사는 책임감으로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심, 대당성, 자제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자제력은 제가 여기 일부러 쳐놓다가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군의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죠. 로버트 리는 군사 지휘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제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예하의 지휘관을 선발할 때는 자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첫 번째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로버트 리 장군한테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게 자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로버트 리 장군이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클라우디우스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메칼터 장군을 여기다가 비춰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가 전부 다 그 사람의 그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어떤 덕목이 전부 그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따 이제 인선상립작전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강조할 것은 몇 가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고나지 않는 천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원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천재가 되는 것이지 막도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게 모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타고나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뒤집어서 보면 다시 천재는 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도 연마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 절대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고 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nature and nurture. 타고나고 nurture를 길러가는 거죠.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 1%의 뭐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 말 뜻은 뭘까요? 천재는 그만큼 노력을, 그렇죠? 100%의 99라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천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 해석은 조금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1%의 충성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천재가 안 된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좀 너무한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을 한입 걸고 닦아도 절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디 니즈가 자기 전쟁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그 이유는 뭐냐면 벤이라고 하는 천재는 그야말로 메시지가 하나 나오고 말고 하나죠. 그러나 훈련과 교육과 경험을 계속 쌓고 갈고 닦으면 99까지는 올라간다. 99까지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교가 이제 터졌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유형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세계 결의를 통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고 10월 10일에 메카더 장군이 사회관 유엔 사회관 임명이 됐어요. 그때 당시 소련은 왜 거부권을 안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왜 안 했냐면 당시 소련의 유엔 대사는 야곱 마리카라고 하는데 스탈린으로부터 지시를 이미 받았어요. 중국이 마오쩌둥에 의한 그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1년이 된 시절이거든요. 저게 1년이 넘은 시절인데 1년이 세도 안 된 시절인데 대만 자유중국 대신에 중국을 안보리 상기사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때를 쓴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안보리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참석을 안 하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못해서 저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엔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참석하고 이런 일이 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해석에 의하면 스탈린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도록 만들므로써 유럽에서 소련이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런 측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11년 사진인데 2000년에 그때가 6.25 50주년 되는 해에 모스크바에서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그때 참석하러 갔는데 이 사람을 그때 만났어요. 이때는 이제 이때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사진이죠. 소련군 조종사로서 에이스 조종사, 그러니까 적기를 3개 이상 떨어뜨린 사람을 에이스라고 했는데 그 에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언을 하러 나왔어요. 증언을 하러 나와서 자기가 6.25 전쟁에 참전했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공군 조종사들을 중공군 복장을 입혀가지고서 참전을 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3개 이상을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소련 참전 사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꺼냈던 겁니다. 그 다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제 6.25 전쟁의 그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메카더가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뛰어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쟁 초기에 이분이 속도와 타이밍 면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한국을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까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가 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떤 것을 더 앞서서
이 자기의 직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5일에 이미 벌써 일본에 있던 미군 4대 사단에게 전투 편성을 지시를 하고 또 27일에는 이하 해군이 한반도 전역으로다가 출동을 하라고 언론도 되고 그 다음에 빨간불을 표시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9일에 한강 방어선을 와서 시착합니다. 수원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내린 다음에 지상으로다가 해서 영등포 쪽에서 서울 일가고 이때에 사실은 저는 인천성령 작전을 메타다가 구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직관과 대안 그리고 공간 감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이 들어있는 그 지역이 한반도에서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경찰선의 핵심이지. 거기를 때리면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북한군들이 전부 진면을 거라고 하는 걸 그때 한강 방어선 시차에 나가서 그때 바로 서울이 한강에 그 이튿날입니다. 아직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한강까지 올라가서 보고 도쿄를 돌아간 직후에 바로 스미스 특수임무대를 한국으로 보내라. 일개 대대라도 먼저 보내라. 그럼 일개 대대가 가서 북한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낸 걸까요? 아닙니다. 저게 바로 또 메가더의 대단한 이 천재성인데 당연히 패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북한군에게 미국이 참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미국이 참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군에게 너희들이 외롭지 않다. 미국이 참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 밤에 바로 도쿄로 가자마자 이 부대를 일개 대대 규모밖에 안 되는 부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오전에 있는 준비전도 매일 명사 기념 행사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10월 5일 보험법에 입각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원경장에서 히긴스라고 하는 이 전문 기자,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이 도쿄 지부장을 한 여자인데 여자 기자가 전선에 나오는 게 아주 희귀해서 거의 없을 때입니다.